지금 이 아파트 34평짜리입니다. 가격은 1억 원 초반대죠.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매물이 1년째 쌓이고 있고 공인중개사들은 전화를 받아도 손사래를 칩니다. 이 아파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파트 자체는 멀쩡합니다. 문제는 그 아파트를 둘러싼 도시 전체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사라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8곳이 이미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숫자죠. 그리고 이 숫자 뒤에는 무너지는 집값, 팔리지 않는 아파트, 비어가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방 소멸은 단순히 인구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자산을 갉아먹고 있는 경제 위기입니다. 오늘 그 구조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말 낯설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기준은 단순합니다. 20세에서 39세 사이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성보다 노인이 2배 이상 많다는 뜻이죠. 이미 자연스러운 인구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선 겁니다. 이 값이 0.2 미만이 되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한국의 상당수 농어촌 군 지역이 이미 2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강원권 시군구의 85.7%, 경상권의 85.3%가 스스로 소멸 위험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이 사라질 것 같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소멸 위험 지역 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249만 원입니다. 정상 지역의 316만 원보다 21.2%나 낮죠. 일자리도 없고 월급도 적고 미래도 없으니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선택입니다. 지방 도시에 가보면 체감이 듭니다. 오후 알럽시인데 거리가 텅 비어 있어요. 상가 3분의 1은 불이 꺼져 있고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 통폐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라북도 남원이나 경상북도 봉화 같은 곳은 이미 수십 년째 인구가 줄고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점점 올라가고 새로 생기는 사업체보다 문 닫는 가게가 훨씬 많습니다. 이 침묵이 바로 소멸의 신호입니다. 지방 소멸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항상 일자리부터 시작합니다. 조선소가 수주를 못 받으면 하청업체들이 문을 닫습니다. 하청업체가 문을 닫으면은 그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다른 도시로 떠나죠. 경남 거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2010년대 중반 조선업 불황이 닥쳤을 때 거제는 전국에서 물가가 가장 비쌌던 도시 중 하나에서 한순간에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거제는 조선업 전성기에 전국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이 흔들리면서 불과 몇 년 만에 인구가 수천 명씩 빠져나갔어요. 집값이 13.2% 폭락했고 매물은 쌓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나올 때죠. 싼 가격에 들어오는 건 쉬워도 나갈 때는 제값을 못 받는 함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미 가격이 내려간 상황에서 팔려면 더 낮은 가격을 불러야 하고 그러면 주변 집값도 덩달아 내려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에 한번 빠지면 탈출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계 하나를 봐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구가 1% 감소하면 집값은 평균 0.14% 하락합니다. 작아 보이죠? 하지만 인구가 10년에 걸쳐 10% 빠지면 집값은 1.4% 정도 떨어지는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감소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구가 줄면 상권이 죽고
상권이 죽으면 또 사람이 떠나고 그러면 인구가 더 줄죠. 이 연쇄 효과가 쌓이면 실제 집값 하락폭은 단순 계산을 훨씬 뛰어넘게 됩니다. 학교가 없어지는 걸 보신 적 있나요? 경남, 전남, 강원의 농어촌에서는 이미 흔한 일이 됐습니다. 초등학생이 한 학년에 10명도 안 되면 지자체는 학교를 통폐합합니다. 학교가 없어지면 자녀가 있는 젊은 가정은 더 빠른 속도로 그 도시를 떠납니다. 그러면 또 인구가 줄고 또 상권이 죽고 또 집값이 내려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도시는 점점 노령화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결코 남 일이 아닙니다.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52,400가구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준공이 됐는데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2만 가구를 넘어섰어요. 악성 미분양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설사는 이미 공사비를 다 썼는데 분양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길어지면 건설사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결국 부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은 한 달간 무려 7.1% 증가했습니다. 경남이 23.1%, 충남이 18.9%, 부산이 7.8% 늘었어요. 이건 단순히 아파트가 안 팔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사가 자금난에 빠지면 협력업체들이 연쇄로 타격을 받습니다. 지역 금융기관이 부실 채권을 안고 흔들리면 지역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그 지역에 집이나 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심리가 바뀝니다. 지금 사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퍼지면 수요가 줄고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이걸 가격 하락의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면 반등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정부가 아무리 지원책을 내놔도 심리가 이미 꺾인 시장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요. 일본이 1990년대에 정확히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빈집은 전형됩니다. 한 집이 비면 옆집 주인은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이 매도 심리를 자극하고 매물이 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진 동네에는 더 이상 좋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동네 이미지가 나빠지고 더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서 이 구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이 지방 부동산을 잠식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일본을 보면 한국의 미래가 보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약 20년 먼저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1980년대 말 부동산 버블이 터진 후 지방 도시들은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일본에는 약 900만 채의 빈집이 있습니다. 전체 주택의 약 14%에 해당하는 숫자죠. 일부 지역에서는 집을 공짜로 줘도 관리 비용 때문에 받아가려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일본 지방 소도시들이 겪은 패턴은 이렇습니다. 제조업 쇠퇴로 시작해서 일자리 감소, 젊은 층 유출, 고령화 심화, 세수 감소, 공공서비스 악화, 추가 인구 유출 순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이 사이클이 한번 돌면 멈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본의 아키타현, 시마네현 같은 곳들이 이 길을 걸어왔고 한국의 일부 지역들이 지금 그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은 이 과정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결국 사람 수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일본 지방 도시에서 30년 전에 수천만 엔을 주고 산 집이 지금은 수백만 엔에 거래되거나 아예 거래가 안 됩니다. 단순한 가격 폭락보다 더 무서운 건 거래 자체가 사라지는 유동성 소멸입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상황이요. 이 상태가 되면 집은 자산이 아니라
관리 비용이 드는 부채가 됩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은 적어도 2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됐어요. 한국은 속도가 다릅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로 역대 최저를 찍었고 2024년에 0.75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수도권 집중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20년에 걸쳐 겪은 것을 한국은 10년 안에 경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프닝에서 소개했던 그 1억짜리 34평 아파트를 기억하시나요? 그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소멸 위험 지수는 이미 0.3대입니다. 일본의 그 지방 도시들과 똑같은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지방 얘기는 알겠는데 서울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26년 현재도 서울 아파트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죠. 지방 인구가 서울로 몰리면서 오히려 서울 수요는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전국 인구는 줄고 있는데 수도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릅니다. 지방이 쪼그라들면 결국 수도권 경제를 떠받치는 생산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지방 세수가 감소하면 국가 재정이 압박을 받고 그 압박은 전국으로 퍼집니다. 또한 지방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부실은 수도권 은행들의 부실 채권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저축은행과 지방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분리된 문제가 아닌 겁니다. 2026년 현재 전국 청약의 절반 가까이가 미달을 대고 있습니다. 이 미달의 대부분은 지방에서 나오고 있어요. 건설사들이 지방 분양에 실패하면 자금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여파가 서울 사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건설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어요. 지방 부동산 위기는 지방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방 부동산이 모두 폭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지방 광역시는 여전히 반등 가능성이 있어요.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유치,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같은 요소들이 일부 도시에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산업도 없고 고령화만 빠르게 진행되는 지방 중소도시는 다릅니다. 이런 곳들은 회복이 아니라 구조적인 장기 침체가 고착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으로 돌아가 봅시다. 34평 아파트가 1억에 나와도 아무도 안 사는 이유는 그 아파트에 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없고 학교가 없고 미래가 없는 곳에는 부동산 수요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드린 질문의 답이 이겁니다. 집값은 결국 사람 수의 함수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위치가 좋아도 사람이 없으면 그 부동산은 자산이 아닙니다. 물론 해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디지털 인프라 강화, 외국인 정착 지원 같은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지정하고 특별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실제 인구 흐름을 바꾸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지방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더 빠질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지방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지역의 인구 추이를 확인해 보세요.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인구 감소 지역 목록에 당신의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소멸 위험 지수가 어느 단계인지를요. 이 정보가 10년 뒤 당신의 자산 가치를 결정할 핵심 변수입니다. 부동산은 이제 입지보다 인구를 먼저 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사는 도시가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소멸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 분석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부동산이 서울 아파트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그때 사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싸도 인구가 줄어드는 곳은 절대 사지 않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그 와중에도 살아남을 지방 도시들의 조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이 10년 뒤에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 생존하는 도시와 소멸하는 도시의 차이가 무엇인지 파헤쳐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